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케플러 62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리는 게임패드에서 작은 진동을 느꼈다. 너무 미약해서 평소 같으면 알아채지 못할 것 같은. 그러나 눈을 감은 덕분에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피부에 대고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무언가가. 그는 다른 무엇도 느꼈다. 강력하고 안전한 요니의 존재. 마치 그들은 한마음으로 녹아든 것 같았다. 게임패드가 아리 손에 올가붙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이는 듯 했다. 그는 보지 않아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았다. 그 느낌은 칠흑 같은 어두운 집에서 양말을 신고 살금살금 움직일 때와 같았다. 가구를 볼 수는 없었지만 왠지 그 자리는 느껴졌다. 게임이 끝나고 아리는 순간순간들만 기억이 났다. 끝없이 계속되는 긴 복도, 느낄 수만 있었던 갈림길들. 그래도 망설임 없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무엇보다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수상하게 감시하고 아주 작은 기척만 있어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던 존재에 대한 느낌이다. 안정감을 주는 요니의 존재. 어둠, 뚫을 수 없는 어둠, 피로감. 그의 귀에 속삭이는 끝없는 피곤함. 포기해. 그것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유혹 같았다. 앞에 무언가 있었다. 벽, 장애물, 문. 아리의 손가락이 마치 뭔가를 더듬는 듯 게임패드에서 움직였다. 표면은 평평하고 차갑고 뚫을 수 없었다. 틈이 없이 매끄러운. 실망이었다. 그들은 결국 어딘가에서 잘못 선택한 것이다. 막다른 길이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그들은 길을 잘못 들고 말았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었다. 아리가 게임패드를 무릎에 내려놓고 눈을 막 뜨려는데 다시 그 느낌이 왔다. 피부에 닿는 숨결 같은.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공격하려고 그들 위로 솟아올랐다. 함정이다. 그들은 함정이 걸렸다. 지금이야. 요니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단검을 써! 찔러! 아무 생각 없이 아리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올바른 버튼을 찾았다. 그의 손가락은 게임패드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는 어둠 속에서 단검으로 찔렀다. 어딘가로 쑥 들어가는 것 같았다. 끔찍한 울부짖음, 무언가 질질 빠져나가는 소음, 그리고 그 뒤엔 조용해졌다. 아리가 눈을 떴다. 그와 동생은 우주처럼 검은 TV 화면을 쳐다봤다. 이제 끝났네. 아리가 말했다. 팔다리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그냥 자고 싶었다. 안 돼, 기다려. 너도 보다시피 화면이 까맣잖아. 게임이 잠겼어. 아니, 우리는 그걸 잡았어. 그게 뭐였든 간에 우린 통과했어. 근데 그때 화면에 무언가가 휙 지나갔다. 하얗고 빛나는 줄무늬. 너무 빨리 지나가서 겨우 알아챘다. 유성 같은 빛이 1000배는 더 빨라졌다. 그리고 점점 밝아졌다. 마치 무언가가 지금 막 우주에서 구름층을 뚫고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것처럼 회색과 흰색으로 깜빡거렸다. 뿌연 것이 옅어지고 어둡고 밝은 은염들 사이에서 반짝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게 뚜렷해졌다.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눈이 부신 광경이 펼쳐졌다. 물은 청록색으로 빛나고 산은 장엄하게 솟아있고 골짜기와 숲은
초록빛 벨벳처럼 보였다. 심지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갑자기 장면의 초점이 아래로 맞춰졌는데 마치 독수리가 땅으로 급강하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먼저 초원을 보고 소년들을 쳐다봤다. 두 소년은 목초지를 달리며 연을 날렸다. 그들은 달리며 웃었다. 더 작은 검은 피부에 곱슬머리를 가진 소년이 발을 헛디뎠지만 바로 일어나서 더 큰 소년을 따라 달렸다. 아리와 요니는 소년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알아봤다.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졌다. 아리는 동생이 조용한 신음소리에 깼다. 그는 요니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펄펄 끓었다. 요니는 숨이 가팠고 헉헉거리며 마른 기침을 했다. 아리는 약장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수건을 적셔서 동생의 이마에 가지런히 얹었다. 엄마도 언젠가 그에게 똑같이 해준 적이 있었다. 엄마가 지금도 집에 있어서 돌봐주면 좋을 텐데. 아리는 동생 곁에서 밤을 샜다. 요니가 손을 흔들어서 잠에서 깬 것을 보면 아마 아침쯤 잠이 들었을 것이다. 형, 거기서 뭐해? 요니가 물었다. 너 기억 안 나? 밤에 많이 아팠잖아. 형제는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다. 기억이 안 나. 요니가 말했다. 나 안 아파. 동생의 이마는 차가웠고 활기차 보이기까지 했다. 아마 그건 식중독이나 다른 어떤 지나가는 거였을 거야. 아님 너가 마신 그 콜라가 잘못되었을 거야. 아리는 생각했다. 형은 아직도 그 음료수가 부러워? 요니가 아리의 옆구리를 찔렀다. 아리도 요니의 옆구리를 찔렀다. 형제는 잠시 몸싸움을 했고 아리는 동생이 자신을 침대에서 꼼짝 못하게 하도록 져줬다. 요니는 그의 가슴 위에 앉아서 갈색 눈으로 쳐다봤다. 형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해? 요니가 진정된 뒤에 물었다. 아리는 흠칫 놀랐다. 뭐? 그 게임. 아니, 그건 그냥 게임일 뿐이야. 사실 너무 별로였어. 빈수레가 요란했지. 초원의 그 소년들, 그거 우리였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요니의 눈은 동그랬고 이마는 찌푸러졌다. 에이, 그냥 속임수야. 게임이 우리 사진을 인터넷에서 퍼갔거나 우리가 게임할 때 플레이스테이션 카메라로 찍어서 애니메이션에다 붙인 거야. 그저 디지털 기술일 뿐이야. 그래. 요니는 망설이며 말했다. 그래도 뭔가 있었어. 그 장소, 초원, 숲과 산. 그런 데가 존재할까? 나도 몰라. 아마 세상 어딘가엔 있겠지. 가뭄이 그리 심하지 않은 그런 데에. 분명히 그것도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될 거야. 우린 가난하잖아. 아마도 그건 상일 거야. 우리도 게임을 통과했으니까 그런 데에 갈 수 있다는. 안 그래? 요니의 눈이 반짝였다. 아리는 동생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다시 따뜻했다. 그들은 불안했다. 보건소 로비는 감시가 삼엄했다. 천장의 돔 카메라에는 불이 켜져 있었는데 렌즈가 방문자에게 초점을 맞출 때는 깜빡거렸다. 벽면의 스크린에서는 앞으로 있을 탐험을 기념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축하 행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전 세계가 미친 것 같았다. 오른손을 스캐너에 대시기 바랍니다. 자동 접수대의 쇠 같은 소리는
성평등을 고려하여 남자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도 아닌 묘한 목소리였다. 요니는 손을 유리판에 내려놓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인식 중입니다. 요니는 열대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리를 힐끗 봤다. 아리는 불안하게 카메라를 두리번거렸다. 자신들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요니 비르타 131214 RFT 230 플러스 7 98번 방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가 말했다. 천만에요. 대답하는 요니의 손을 잡고 아리는 번호가 적힌 문들이 양쪽으로 늘어선 긴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쉿. 아리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소리를 내고는 후드를 더 꽉 잡아당겼었다. 그는 카메라가 그들만 추적하고 있다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98번 방의 문은 약간 열려있는 것 말고는 다른 수많은 문들과 차이가 없었다. 아리가 멈춰섰다. 예전부터 그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했다. 의사들은 정부를 위해 일했다. 그리고 정부는 모두를 돌봐주었고 모두의 친구였기 때문에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집에서 단둘이 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는 분명히 거기에 개입할 것이다.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보살핌을 받는다. 아이들은 미래다. 아이들은 아이다워야 한다. 그것은 아이들과는 기분 나쁜 일에 대해 절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아리는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애썼지만 생각은 그가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단 행동하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이건 전혀 심각한 게 아니야. 그냥 감기야. 우린 돌아가도 돼. 난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요니는 형이 망설이는 걸 알아채고 말했다. 아리는 들어가기로 하고 문을 밀었다. 병원 같은 느낌을 주는 흰색 방에는 투명한 스크린으로 된 책상만 있었고 거기에는 덩치가 작고 얼굴로 봐서는 인도인 같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8살 정도로 요니와 대략 나이가 비슷해 보였다. 신경 튜닝을 통해 그 나이대 아이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어서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경 튜닝은 그 결과가 바랐던 것과 달라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프로그램을 거친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일하고 있었다. 소녀는 들어오는 아이들을 신기한 듯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봤다. 나는 쿠마르 박사예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린 의사가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동생이 약이 필요해요. 손을 저기에 넣어주세요. 의사가 책상 밑에 붙은 쇠로 된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요니는 상자처럼 생긴 기계에 손을 넣었다. 쿠마르는 책상 위에 손바닥을 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잡아 책상을 향해 던지자 책상 표면은 화합물 공식들과 수많은 숫자들로 가득 찼다. 아주 특이한 바이러스군요. 자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종입니다. 쿠마르가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녀는 놀랍도록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기계에 보이지 않나요? 요니가 물었다. 아니요. 보여야 하는데 안 보여요. 대개 정부는 부모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친구이고 정부는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이죠. 의사가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아마 사각지대에 있을 거예요. 요니는 짐작했다.
사각지대는 없어요. 사각지대는 없다고요. 정부는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가 있어야 해요. 모든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해요. 경보를 울리겠어요. 쿠마르 박사는 위협을 하며 손을 크게 내저으려 했지만 아리가 그녀의 손목을 세게 잡아 제대로 내젓지 못했다. 당신은 나를 만졌어요. 그건 허용되지 않아요. 쿠마르 박사의 눈은 놀라서 커졌고 눈물로 가득 찼다. 이제 진정하세요. 아리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했다. 동생에게 약만 처방해 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나는 처방할 수 없어요. 여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약 처방 금지 목록이 있어요. 쿠마르는 더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심하게 흔들렸다. 이거 오네요? 아리는 손에 막대 사탕을 흔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가게에서 훔친 2개 중 하나였다. 쿠마루의 눈은 놀라서 둥그레졌다. 사탕은 건강에 안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맛있잖아요. 냠냠. 그래도 싫다면 내가 먹어요. 8살 박사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줄게요. 만약 우리에게 약품 자동 지급을 위한 코드를 알려주면요. 쿠마르는 망설였다. 아리는 한숨을 쉬며 막대 사탕의 껍질을 벗겨나갔다. 기다려요. 소녀는 당황한 듯 꽥 소리를 지르며 컴퓨터 앞에서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소량밖에 처방을 못해요. 이 처방은 질병을 낫게 하지는 않고 증상만 잠시 없애줘요. WRT 8Q3C 막대사탕. 아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요니를 봤다. 그 다음 그는 막대사탕을 건네주고 동생의 손을 잡아당겨 로비를 향해 급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이를 의사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이는 그저 아이일 뿐이야. 아리는 방에서 복도로 급히 나서며 콧방귀를 꼈다. 형제는 자동 지급기에 코드를 입력하고 기다렸다. 로비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기계가 소리를 냈다. 안에서 조용히 톡톡거리는 소리와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약이 나오고 있었다. 뚜껑이 열리고 약상자가 출구로 툭 떨어졌다. 아리는 온통 새하얀 상자를 집었다. 약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상자 한쪽 구석에 있는 무늬는 오래된 범선 같았다. 콜럼버스가 한때 탐험을 위해 탔을 듯한. 하지만 형제는 그림을 감상할 시간이 없었다. 아리는 약을 기다리고 있는 요니의 손에 상자를 떨어뜨렸다. 바로 그때 마치 아리가 경보기에 연결된 보이지 않는 줄을 끄는 것처럼 경보음이 울렸다. 무슨 일이지? 요니가 당황해서 물었다. 아마 막대사탕을 다 먹었나 봐. 가요. 내가 경비원을 잡아둘게요. 금발의 날씬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아리는 그 여자가 마치 우주에서 거기로 뚝 떨어진 것처럼 잠시 쳐다봤다.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었다. 복도의 경비원의 발소리가 이미 가까워져서 형제는 더 이상 의아해할 시간이 없었다. 또 보네요. 요니는 아리가 정문 쪽으로 잡아 끌기 전에 짧게 외쳤다. 아리와 요니는 보건소의 보안 시스템이 자동문을 잠그기 직전에 보건소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빗방울이 맺힌 유리를 통해 아까 그 젊은 여자가 경비원을 불러서 보건소의 미로 같은 복도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경비원은 가리키는 방향으로 천천히 달려갔다. 또 보네요? 아리가 요니를 의아하게 보며 물었다. 그 여자였어.
요니가 피곤한 듯 말했다. 그 여자라고? 게임이랑 음료수를 준 여자. 요니는 웅얼거리더니 주저앉았다. 아리는 이마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다. 열이 정말 높았다. 내 목을 잡아, 빨리. 로비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요니는 아리의 목을 잡으려고 했었고 형은 동생을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다. 형, 왜? 우린 왜 도망가는 거야? 잘못한 것도 없잖아. 우리가 경보를 울렸잖아. 그들은 이제 우리에 대해 알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을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게 나도 잘 몰라. 아이들은 행복하고 걱정이 없어야 된대. 그래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 사각지대로. 아리가 동생의 질문을 예상하고 대답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형도 직접 들었잖아. 넌 정말 나보다 그 아이를 믿어? 아리는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멈춰 다시 모퉁이 뒤로 물러섰다. 회색 어른들이다. 요니도 멋진 회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를 얼핏 보았다. 길거리에서 보면 두 번 눈길을 줄 필요도 없는 평범한 공무원 같았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지? 아리는 경고하듯 머리를 내젓고 옆 골목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에 그 빗속에 헬리캠이 소리 없이 떠 있었고 그 붉은 눈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영국 무대가 갑자기 무너진 것 같았다. 방금 전의 장면은 익숙하고 안전했지만 이제는 무대를 뒤에서 떠받치는 기괴한 구조물들이 드러났다. 아리는 겉옷에 달린 주머니를 뒤져 새총을 찾았고 주머니 바닥에서 오래 묵은 젤리 캐러멜도 찾았다. 그 표면에는 시커먼 먼지들이 붙어 있었다. 난 됐어.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 요니가 거절했다. 아리는 동생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집중해서 겨냥하고 15m 높이에 소리 없이 떠있는 작은 헬리캠을 향해 젤리 캐러멜을 쐈다. 캐러멜이 렌즈에 눌러붙어 불투명하고 찐득찐득하게 퍼졌다. 헬리캠은 잠시 앞이 보이지 않자 제자리를 돌다 어딘가로 돌진했다. 지금이야. 사각지대인 하수구로 뛰어들 시간이 딱 1분 있어. 아리가 요니를 바닥에서 휙 잡아세웠다. 그들은 모퉁이 뒤에서 뛰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사라질 때가 됐어. 잠깐! 아리가 건물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급히 질주할 때 요니가 소리를 질렀다. 뭐야 또? 시간 없어. 30초밖에 안 남았다고. 약을 떨어뜨렸어.